앞서 이제 컨트롤 펑션이 어떻게 이제 플렉서블하게 익스텐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한 또 다른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프라빗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프라빗 모델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더불어서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 프라빗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아웃컴이 0과 1 값을 갖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고, 이 바이너리 베리어블인 y 값을 결정하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인 y 스타가 있고, 그리고 그 y 스타는 리니어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니어 모델에서의 에러 텀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바이너리 아웃컴을 결정하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y 스타 값이 0보다 크면 바이너리 아웃컴이 1이 되고, 0보다 작으면은 0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게 이 프라빗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의 에러 텀을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 y가 1일 확률을 이렇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에러 텀을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로 손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는 굉장히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라빗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라빗 모델이 이 셀렉션 모델에서도 셀렉트 될지 말지 이 바이너리 아웃컴을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프라빗 모델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의 에러 텀이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이 용이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왼쪽의 수식은 우리가 이제 normal distribution 혹은 이제 가우시안 distribution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수식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균인 뮤가 0이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1이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는 이제 정규 분포가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분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규 분포에서 어떤 특정 구간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는 게 바로 이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를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비교적 다루기 쉬운 수식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자르더라도 그 구간 내에서의 평균 값을 우리가 이제 쉽게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수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정규 분포는 비교적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수식을 잘 변형을 함으로써 이 정규 분포에서의 특정 구간을 잘랐을 때 그 구간 내에서의 평균 값을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도 일단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지금 정규 분포에서 특정 값 알파보다 큰 구간에서의 평균값과 그리고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하는 수 있는 이제 수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여기서 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면은 뮤가 0이 될 거고 시그마가 1이 될 거니까 이 수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수식을 보면은 지금 분모가 누적 분포 함수이고 분자가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inverse Mills ratio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inverse Mills ratio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셀렉션 모델 관점에서는 사실 inverse Mills ratio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흔히 통계에서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분의 누적 분포 함수를 Mills ratio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정규 분포에서 이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에서의 이 평균값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의 역수인 이 누적 분포 함수 분의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로 이제 도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밀스 레이쇼의 역수의 형태니까 그냥 인버스 밀스 레이쇼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버스 밀스 레이쇼 자체가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정규 분포에서 특정 구간을 잘라서 그 특정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구해보면은 그 수식은 inverse Mills ratio의 형태로 도출된다라고 알 수 있고, 특히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면은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이라고 하면은 딱 이 inverse Mills ratio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이런 프라빈 모델을 셀렉션 모델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버스 미러십 레이시오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바로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은 사실 이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샘플 셀렉션이라고 부르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그런 샘플에 포함될 이 셀렉트 될 어떤 그런 확률이 실제 추정 결과를 편향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어스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샘플 셀렉션의 모든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샘플 셀렉션이 되는 기준이 우리가 관심 있는 아웃컴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듀케이션과 웨이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X축이 원인 변수인 교육 수준이고 Y축이 결과 변수인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래라면은 교육 수준이 낮은 고용자들의 임금도 있을 거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고용자들의 임금까지 다 있고, 그걸 관찰함으로써 이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게 아마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임금이 너무 낮으면은 그 일을 안 하거나 혹은 이제 고용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말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금 데이터 자체가 관찰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임금을 받지 않고 임금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이 되지 않고 임금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죠. 즉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임금과 이제 교육 수준의 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려면 그 둘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금 데이터가 관찰된 샘플만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지금 파란색 선처럼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이런 영향이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샘플 셀렉션 되는 기준이 아웃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샘플 셀렉션에서 의한 어떤 인도스네이티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추정 결과가 이제 편향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헤크만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보여줬고, 셀렉션 모델의 어떤 사례로서 든 케이스가 바로 이런 에듀케이션과 웨이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직관적으로 이러한 샘플 셀렉션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샘플 셀렉션이 아웃컴과 관련이 있고 그게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편향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펑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컨트롤 펑션의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서 그 샘플에 셀렉될 확률을 퍼스트 스테이지 모델링을 하고 그 샘플에 셀렉될 프로버빌리티의 리지듀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리지듀얼이 샘플에 셀렉트될 어떤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어떤 컨파운더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리지듀얼을 추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인도스네이티를 보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컨트롤 펑션의 어프로치인데, 이때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이 샘플 셀렉션, 그 1과 0으로 이 바이너리 아웃컴으로 정의되는 이 샘플 셀렉션을 이 프라빈 모델로 모델링을 하면은 그게 바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 앞서는 이 샘플 셀렉트 될 확률을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셀렉트 될 확률을 모델링을 해서 그것의 리지듀얼을 이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건데, 즉 그 리지듀얼이라는 거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포함될 확률이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관찰되지 않는 여러 교란 요인들을 이 리지듀얼이라는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통제하고자 하는 접근이죠. 그래서 사실 이 first stage에서 이 sample select 될 probability의 residual을 계산을 해서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트리트먼트 그룹에 select 될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것의 residual을 포함하느냐의 차이이지, 사실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irst stage에서의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select 될 이 확률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프라빈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앞선 영상을 또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이북에서의 리뷰와 프리뷰에 관한 연구 있죠. 그것과 사실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리뷰나 프리뷰를 보는 게 트리트먼트였어요. 리뷰를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이게 이제 트리트먼트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펑션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용자가 리뷰나 프리뷰를 볼 확률을 예측을 하고 그 probability의 residual을 계산을 해서 그 probability의 residual을 직접 이제 수식에 추가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접근인데, 앞서처럼 그 트리트먼트를 받을 probability를 직접 예측해서 그 probability의 residual을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라빈 모델은 이 바이너리 스테러스와 그 probability를 결정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residual을 추가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바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robability의 residual을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이 probability를 결정하는 latent variable에서의 residual을 통제하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셀렉션 프로세스가 이 프라빈 모델에 더 가깝게 따른다면은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더 정확한 추정치를 낼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앞선 연구에서처럼 residual inclusion 메소드가 좀 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이제 보이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 같은 경우는 셀렉션 프로세스가 이 프라빈 모델을 따라야만이 이제 이게 정확한 추정치를 내는 건데, 그에 반해서 residual inclusion 메소드는 그것 조금 더 플렉서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런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의 이런 오리지널 이퀘이션은 사실 연구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실제 이 셀렉션 프로세스가 이 프라빈 모델에 따르는지를 검증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나온 이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이후에 많은 개선과 개량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의 오리지널 이퀘이션은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이 셀렉션 모델을 구상을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조금 더 브로드하게 이 헤크만 스타일 셀렉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 어프로치는 똑같은데, 헤크만 셀렉션 모델에서는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프라빈 모델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프라빈 모델이 아니라 뭐 다른 통계적 모델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의 어떤 조금 더 가정을 조금 더 완화를 함으로써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 조금 더 부합하는 어떤 통계적 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셀렉션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일한 셀렉션 프로세스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컨트롤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셀렉션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셀렉션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인버스 밀스 레이쇼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샘플 셀렉션이라든지 혹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 셀렉션이 이 프라빈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셀렉션 프로버빌리티와 이제 그에 따른 이 셀렉션 스테러스, 그러니까 1, 0으로 결정되는 이 바이너리 아웃컴이 결정하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고, 그걸 이제 디스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인 이 디스타가 0보다 크면 실제로 셀렉트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셀렉트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렉트 될 확률에 영향을 주지만 관찰할 수 없는 그런 교란 요인들을 이제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 probability의 residual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latent variable인 D star의 residual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셀렉트 됐을 때의 이 그 셀렉션을 결정하는 latent variable에서의 residual인 V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을 이제 예측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당연히 프라빈 모델을 따르니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의 리지듀얼인 V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D가 1일 때의 이 V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 트렁케이티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수식을 통해서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로 손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도출되는 방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니고, 여기서 지금 V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인 뮤가 0이고 이제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의 시객이 이렇게 inverse Mills ratio로 그냥 손쉽게 변환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 그 알파 0 플러스 알파 1 z는 이 first stage에서 프라빈 모델을 추정함으로써 그 예측값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값을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누적 분포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입을 하면은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는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를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이 오리지널 이퀘이션에 추가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통제를 함으로써 어떤 뭐 샘플 셀렉션이라든지 혹은 트리트먼트 그룹 셀렉션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unobserved 컴파운더를 통제하고자 하는 게 바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 펑션 관점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셀렉션 모델에서는 바로 이 바이너리 아웃컴을 결정하는 그 레이터드 베리어블에서의 리지듀얼, 그러니까 V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그게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스네이티의 문제를 그리고 셀렉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정하고 어떤 통계적인 모형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는지의 여부만 다른 거지 사실 그 first stage에서와 second stage에서의 그 프로시저를 보면은 이 컨트롤 펑션과 정확히 동일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 펑션은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샘플 셀렉션이나 이 트리트먼트 그룹 셀렉션이 인도스네이티를 야기하는 가장 큰 이슈이고 그리고 이렇게 셀렉션이 이 프라빈 모델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바로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다른 유형의 셀렉션 모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컨트롤 펑션의 일환이다, 스페셜 케이스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에서도 결국에는 적절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펑션에서 이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헤크만 셀렉션 모델에서도 도구 변수가 필요하겠죠. 사실 많은 연구들을 보다 보면은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을 쓸 때는 이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쓸 때만큼 이렇게 도구 변수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이 컨트롤 펑션의 일환이고 결국 그런 도구 변수의 방법론의 하나라는 거를 간과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런 오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컨트롤 펑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에서도 이 도구 변수의 퀄리티가 인과 추론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의 몇 가지 분석 사례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에듀케이션과 웨이지의 관계에 대한 예시인데 지금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웨이지 임금 데이터가 이 샘플에 셀렉션된 즉 고용이 된 사람들에서만 관찰되는 문제를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샘플에 셀렉될 확률, 즉 고용이 되어서 임금 데이터가 기록되어서 관찰되고 결과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확률을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제 프라빈 모델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건데 그 프라빈 모델에서의 그 샘플 셀렉될 확률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의 리지듀얼을 앞서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를 추가적으로 통제를 해서 세컨 스테이지에서 추정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 샘플을 셀렉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웨이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마 이제 스타타에서 오른쪽에 이제 두 코드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은 이 예제를 돌려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을 추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그 원 스테이지로 추정하는 방식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추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조금 더 오리지널 메소드에 가까운 투 스테이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계산한 그런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가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이제 추가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추가해서 그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의 코이피션트를 구하면 그걸 이제 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람다가 이제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람다 값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컨트롤 펑션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즉, 이 람다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이 first stage에서 이 샘플에 포함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관찰되지 않는 교란 요인과 그리고 second stage에서 임금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찰되지 않는 교란 요인 간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뜻하고 이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걸 좀 의역해 보자면 임금이 클수록 샘플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그 그래프에서 설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람다가 플러스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보여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임금 자체가 여기선 지금 결과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편향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분석 결과에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이 셀렉션 모델의 퀄리티는 도구 변수의 퀄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예제에서는 지금 그 결혼 유무와 그리고 자녀의 숫자를 지금 도구 변수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한 도구 변수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결혼 유무와 자녀 숫자가 이 고용 여부, 즉 샘플 셀렉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고용이 되고 나면은 임금 자체에는 영향이 주지 않아야 그게 이제 적절한 도구 변수가 될 텐데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구 변수를 설명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 exclusion restriction이라는 가정은 정확하게 이 어떤 통계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딱 떨어지게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 theoretical argument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는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결혼 유무라든지 자녀의 숫자가 고용된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관찰되지 않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는 분명히 웨이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분석은 적절한 분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 변수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석이 좋은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하나의 그냥 이그젬플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연구는 또 제가 많이 인용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 다각화,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이 기업 가치, 펌 밸류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한 기업이 트리트먼트 그룹, 그렇지 않은 기업이 컨트롤 그룹이겠죠. 그래서 이 헤크만 셀렉션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선택될 확률을 즉 기업이 다각화할 확률을 프라빈 모델로 모델링을 하고 그 기업이 다각화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고 이 프라빈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리지듀얼을 인버스 밀스 레이쇼라는 형태로 계산을 해서 그걸 추가적인 통제 변수로 포함함으로써 이런 기업 다각화에 대한 어떤 내생성 인도스네이티를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칼럼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람다 값이 계산이 되고 이 람다는 다시 말하지만 이 인버스 밀스 레이시오의 코에피션트예요. 그러니까 이 람다 값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즉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기업 다각화 여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란 요인과 그리고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지 않는 교란 요인이 관계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코에피션트가 음수고 또 통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시그니피컨트 하죠. 그래서 여기 기업 다각화에 영향을 주는 교란 요인과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교란 요인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연구 컨텍스트에서 의역을 해보자면 이 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주로 다각화를 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19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의아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기업
기업들이 굉장히 다각화를 이제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기업 가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다각화를 하는 그런 결정이 잘 설명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존 연구에서의 그런 추정 결과가 기업 다각화에 대한 어떤 내생성, 인도스네이트에 기인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큰 의의를 갖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어떤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서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업 다각화와 기업 가치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당연히 음의 상관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에서 이 인도스네이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OLS 리그레션을 분석을 하면은 이 기업 다각화가 기업 가치와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셀렉션 모델을 활용해서 이 기업의 다각화 확률에 대한 어떤 이 인도스네이트를 통제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기업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이러한 연구 사례는 이런 내생성 문제, 인도스네이트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결론과 의사결정을 완전히 반대로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 다각화가 기업 가치를 낮춘다면은 우리는 기업 다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재고를 해봐야겠죠. 그게 만약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겠고, 그게 만약에 기업 가치를 깎아 먹으면서까지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기업 다각화가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기업 다각화가 만약에 기업 가치를 높인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다각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생성 문제는 어떤 우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지어 이런 경우처럼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낼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추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어떤 좋은 연구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은 도구 변수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의 익소지너스한 부분과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통계적으로 분리하는 어떤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 뿐이고, 이러한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 기반한 이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투 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가 이러한 어떤 레이트 분석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내생성을 야기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뭐 프로빈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직접 예측을 해서 그거를 통제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컨트롤 펑션이고, 헤크만 셀렉션 모델이 이러한 컨트롤 펑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방법론들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인과추론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 투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이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나 아니면 헤크만 셀렉션 모델과 같은 이 컨트롤 펑션 어프로치를 구하나,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방법론들의 어떤 퀄리티는 결국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의 퀄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컨트롤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울드리치 골슨님의 이 논문에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